이런 큰 조정이 올 때마다 금이 예전만치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저점 기준으로 봐도 한 3, 4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가장 보수적으로 볼 때 년 정도가 고점이고 이게 금을 우리가 매도해야 될 시점이다. 은이 금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가 되면 갖고 있는 금을 전부 다 팔아서 싹 다 은으로 갈아탈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저는 은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벌써 출연하신 지 3개월이 되셨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구나. 네. 네. 아 저희가 사실은 그때 금값 2만 달러 간다로 네. 이 썸네일 제목을 정했는데 네. 이제 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다시 재소환했습니다, 네. 여러분. 스테커스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금 거래소 하시는 스테커스의 조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요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금값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좀 실제로 거래하는 그 패턴이 좀 바뀌었나요? 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올해 초나 이제 작년 말에가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제 일단 문의가 엄청 많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막 부재중 전화가 200통씩 찍혀 있고 막 카카오톡 문의가 막 300개, 400개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도착하면은 이제 회영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제 거래량이 되게 많이 줄었다. 네. 이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4-5배 정도가 줄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사실 거래량은 4-5배로 줄었는데 거래 대금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을 낸 건 한 2년 됐고 그전에는 온라인에서만 3년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되게 특이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금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한돈, 열돈 막 이렇게 조금 소액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 타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막 뉴스에서 맨날 금값 사상 최고치다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금가가 이렇게 훅 빠지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팔거나 아니면 그 시기가 조금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다 지쳐 떨어져서 다른 자산으로 관심을 돌려요. 네. 근데 이때 보통 좀 크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회사만 해도 한 4월, 5월 이 2달 동안 금을 한 사람이 100억 정도 좀 넘게 사신 분이 계셨고 은도 한 40억 정도치를 한 번에 사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와. 근데 꼭 이 두 사람 말고도 그런 식으로 대량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시기 때 많이 사요. 가격이 오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잘 안 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아무도 네. 안 볼 때 사야지 진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시피 우리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꼭 오르고 떨어지는 거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만 목맬 게 아니라 네. 장기적인 뷰를 보면서 금이라는 자산 또 은이라는 자산이 왜 매력적인지 그리고 양베리 조기원 작가가 왜 계속 2만 달러를 얘기하는 건지 네. 그게 좀 허황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오늘 또 차근차근 속속들 또 파헤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량이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거래 금액은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러면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편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문의와 400 통, CX를 500 하기보다는 네. 이제 한 사람이 좀 많이 사주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이제 오랫동안 거의 8년 정도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같이 이렇게 금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뭐 저 덕분에 뭐 수익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이제 가격 떨어질 때마다 저거 사기꾼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처음에 금 투자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를 했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되게 흔들리면 사람이 금이 아니더라도 주식이나 코인 뭐 어떤 걸 투자하더라도 가격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흔들리면 사람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행동심리학에서도 사람이 그 기본적으로 뇌 구조가 그 투자에 불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맞습니다. 확증 편향, 최신 편향, 뭐 이런 여러 가지 편향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겨내려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본질에 좀 집중하고 장기적인 뷰를 갖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게 늘 언제나 가장 중요하죠. 일단 좀 그 국제 금값 좀 시세부터 먼저 좀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한 30%가량이 빠졌어요.
네. 또 은은 한 50%가량이 내렸고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은은 금에 비해서 근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일단 사실 이 정도의 조정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은 금이 안전자산이 맞아? 맞아요. 이런 얘기부터 나올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금을 좀 오랜 기간 투자해 보셨거나 아니면은 투자한 지는 얼마 안 됐더라도 이제 장기간의 금 가격 차트를 보거나 뭐 금의 좀 본질적인 걸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겪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조정이 올 때마다 뭔가 바뀌었다.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 금이 예전만치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금은 여전히 옛날이고 지금이고 똑같은데 달라진 건 우리의 마음과 심리뿐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 금이라는 자산이 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인지를 잡아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 정도의 하락폭이 왜 나왔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런 네.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금이 저는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한 80%는 잘못 이해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면 네. 만약에 갑자기 제 친구가 이제 새로운 친구를 데려왔는데 야, 내 친구 축구 선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냥 저한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와, 슛 되게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죠. 사실 축구 선수 안에도 골키퍼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뭐 그렇죠. 미드필더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자기의 그 주 포지션이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시피 사실 안전자산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위기 때 오르는 안전자산이 있고 원금을 지켜주는 안전자산이 있고 그렇죠. 변동성이 낮은 뭐 그런 안전자산도 있고 네. 또 이제 화폐의 가치가 흔들릴 때 신뢰가 흔들릴 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안전자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포지션들을 우리가 혼합해서 생각해서 그래요. 아. 달러도 안전자산이라고 네. 부르고 예금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고 금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셋 다 안전자산은 맞지만 서로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예금은 나의 원금을 잘 지켜주는 그런 안전자산. 그 다음에 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가격이 폭등하는 자산. 네. 그리고 금 같은 거는 화폐의 가치가 푹푹 떨어지는 그런 시기 때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자산. 이렇게 다른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금이라는 자산이 이런 측면에서 안전자산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 결코 아닙니다. 네. 물론 다른 자산군들과 비교하고 장기간의 통계 데이터를 내면은 모든 자산군들 중에서 변동성이 낮은 편에 속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변동성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마치 그런 거죠. 금은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안전자산들이 대체로 보험의 역할을 하거든요. 보험 같은 건데 대부분은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계속 내다가 어떤 사건이 트리거가 딱 터지면 갑자기 보험금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네. 그 금이라는 자산도 이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대부분은 가격이 좀 안정적이다가 특정 사건이 터지면 그게 보통 이제 화폐의 신뢰가 이제 흔들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런 게 터지면 적게는 뭐 10배 뭐 이렇게 해서 많게는 수조배까지도 상승을 해요. 수조배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다 전부 금값의 상승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흔들리는 거니까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내려가는 거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금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금은 원래 오를 때도 정말 수십 배에서 막 수조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상승을 한다. 반대로 하락할 때도 좀 이제 다시 화폐가 안정화되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금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전자산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왜 이렇게 좀 가파르게 떨어졌냐를 보면 금이라는 건 이 화폐의 가치와 되게 이제 관련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일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이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란 전쟁 일어날 때마다 과거에는 전쟁 때 단기적으로 금이 좀 올라갔거든요. 올랐죠.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금이 왜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냐?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중동을 위협하니까 중동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이러니까 원자재 가격 폭등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다. 딱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지도 몰라라는 우려가 갑자기 팍 터지면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공포인 금리 인상이라는 그 공포가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려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이제 금 가격이 올랐을 때 전쟁 때를 보면은
중앙은행이 어떠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뭐 금리를 내린다던가 올리는 게 아니라 뭐 항상 약간 동결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전쟁이 터지면 금 가격이 팍팍팍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작년에 보면 금리를 내리는 와중에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하다가 유가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높게 유지가 되니까 이거 인상할지도 몰라라는 이런 공포가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렸다. 그리고 특히 금은 작년이랑 이제 올해 초까지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 약간 불안불안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 또 금리 인상의 어떤 우려가 생기니까 또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금이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의 안전자산이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좀 안전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안전자산이다. 네, 이걸 맞아요. 이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한 30% 조정을 받은 게 이제 과거로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큰 이제 좀 인상적인 조정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네, 네. 이게 비슷한 시기들을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건 1970년대가 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때도 전쟁이 또 중동에서 일어났었고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원유 가격이 딱 폭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막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때문에 1974년부터 금 가격이 쭉 내려가요. 무려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갑니다. 아, 단기적으로요? 네, 거의 1년 네, 동안 한 40% 정도까지 내려가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여기에서 우려가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몰라라는 게 우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 가격이 나중에 언제부터 회복하냐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금 가격이 회복을 해요. 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야,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만 있어도 이 정도로 하락하는데 빠르면 올해 9월, 늦어도 한 12월 정도면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이제 시장의 입장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때 금리 인상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금 가격이 더 본격적으로 빠지겠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과거의 역사 한 100년치 정도를 이제 기준금리 데이터를 뽑아서 금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금리 인상기 때 대부분 금 가격이 호황이었어요. 원래는 금리가 인상되면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논리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누군가의 논리만 들으면 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역사와 통계적 데이터를 다 비교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제가 옛날에 그 이제 어떤 TV인가 아니 인터넷인가 어디서 광고를 봤는데 내 소중한 핸드폰의 액정을 이제 보호하라고 이제 보호 필름을 붙이라 뭐 그런 거였어요. 이제 날카로운 거에 긁히면은 이제 기스가 나니까.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 내용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필름을 장착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장착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칼의 경도보다 그 액정의 경도가 더 높아서 칼로 아무리 긁어도 기스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케팅이네. 네, 마케팅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해외 유튜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식칼로 그 후르츠 닌자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과일을 이렇게 써는 게임이에요. 네. 그 칼로 막 긁으면서 그 게임을 하는 그런 실험 영상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칼로는 절대 이제 액정의 기스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날카로운 거에 긁히면 기스가 나지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논리만으로 이제 뭐 어떤 다양한 그 근거들을 검증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일상에서는 고작 뭐 필름 몇천 원 네. 쓰는 거에 그치겠지만 투자에서는 완전히 투자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과연 진짜 금이 안 좋은가를 검증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검증을 해보면 오히려 좋았다. 자, 그럼 이게 왜 좋았느냐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금리 인상을 하면 금에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논거는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그러면은 이제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 금리를 누가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가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논거가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금이라는 자산의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실질금리라는 지표거든요. 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금리는 높아질수록 그다음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수록 금이 안 좋은 게 맞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건 이제 금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맞는데, 근데 이 금리를 올리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라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은 언제 금리를 올리나요? 중앙은행은 네. 물가가 올랐을 때.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들어가면 대문짝만하게 물가 안정 이렇게 그렇죠. 적혀 있잖아요. 중앙은행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물가가 일시적으로만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굳이 안 올려요. 그렇죠. 이 물가가 오르는 게 되게 고질적일 것이다 라고 확정이 들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렸다는 건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주 고질적일 거라고 중앙은행이 확정한다라고 이제 시장에 보여준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시장의 생각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그다음 금 가격이 올라갔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되게 막연하게 물가가 오른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잘 돼서 내 월급이 300만 원이었던 게 4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다양한 비용이 인상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서는 경제가 탄탄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금리를 올려버리면 돼요. 더 높게 올려버리면 이제 그렇죠. 물가가 잡혀버립니다. 충분히 이제 그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경제는 안 좋은데 내가 먹는 밥값도 오르고 다양한 비용들이 올라가면 내 주머니 사정만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올린다? 이건 사실은 택하기 되게 어려운 그렇죠. 정책이거든요. 고민되는 네, 그래서 사실 1970년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때 이제 1970년에 기준금리가 3.5%였고 1980년에 기준금리가 18%였어요. 18%까지 올랐었구나.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이제 금이 아주 박살이 났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 금이 무려 26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왜냐? 이때는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이었고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금리를 죽었다 깨나도 올릴 수가 없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금의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야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어떤 공급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러면서 물가가 안정되면서 이제 금가격 상승장이 끝났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시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인플레이션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인가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가요? 비용 인상 쪽에 더 가깝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일단 지정학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유가 오르고. 맞아요. 네. 유가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을 보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인건비가 쌌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공장을 세웠지만 그걸 다 자국으로 옮기고 있고 인건비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런지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오늘 2시간이 다 끝나버리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말 급격하게 올릴 수 있을 거냐? 사실 1970년대만큼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1970년대랑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그나마 정부 부채가 되게 작았어요. 그렇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30% 정도 되게 안정적인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미국이 부채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로 이자를 내냐면 그 국가 정부 부채의 이자만으로 1년에 1조 달러씩 내요. 맞아요. 한 1,500조 원 네. 정도? 그러면 미국이 보통 국방비를 한 1,000조 정도 쓰는데 그래서 천조국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천조국이죠. 근데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고작 이자 갚는 데만 써요. 그럼 이때부터 금리를 올리면 원래는 금리 올리면 물가가 잡힌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면 이제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화폐량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잡히는 이런 효과가 나는데 근데 이제는 이 정도로 정부 부채가 비대해지면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이자가 폭등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폐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에 빠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이 정도로 국가 부채가 높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은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1930년대에도 이제 비슷했거든요. 1930년대, 40년대도 지금의 미국의 수준과 부채 수준이 비슷했는데 이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10%가 치솟는데 갑자기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냐.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어디냐를 따지면 이거는 그러니까 통화적인 문제로 발생한 거면 통화 정책으로 잡아야겠지만 네. 재정 건전성이 문제인 거면 사실은 이건 재정 정책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통화 정책으로 풀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리를 제로로 깔아버리고 이제 재정 건전성이 다시 완화가 돼요. 일단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부채의 가치를 녹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거의 한 3, 40년에 걸쳐서. 네. 지금도 사실은 똑같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금리를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릴 수 있냐? 1970년대 폴 볼커가 올 수 있냐? 네. 어렵다. 어려워요. 네. 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도 있고 미국의 부채 문제도 있고 애초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와 이런 논리적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가 결국엔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부터 금의 상승이 다시 회복세가 어떤 트리거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올해 9월에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9월부터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12월이라면 12월부터 네.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그 시기가 트리거가 돼서 그때부터는 다시 금 가격이 반등을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시기를 9월이나 12월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그 시기에 맞춰서 보고 있으시다라는 네, 맞아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금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이제 금 가격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단선적이지가 않네요.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고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으니 맞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이 통화 정책도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대 심리에 따라서 금값이 달라지는 거니 그럼 만약에 그럼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그러면 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찌 보면 제가 단기 전망을 그렇게 잘하는 네. 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계속 동결이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횡보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트리거가 되게 큰 트리거가 중요해요. 필요한데 근데 그게 차라리 금리 인상이나 인하면 다행인데 근데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건 네. 아직도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악재 중에 최고의 악재는 불확실성이라는 거. 차라리 불확실성이 해소돼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악재로 더 이상 작용을 못하면서 네.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비슷한 예시가 뭐였냐면 옛날에 제가 주식 처음 투자를 할 때 이제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막 관련된 테마주. 주식들이 그렇죠. 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관련된 주식이 이제 그렇게 막 되게 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딱 확정되고 다음날 야, 얘 상한가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됐더니 얘가 하한가를 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당선이 네. 됐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당선이 되니까 그 다음 하한가를 맞이했다. 비슷한 예시가 또 있어요.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그 전설적인 헤지 펀드 메이저 투자자. 매니저죠. 예, 예. 투자자가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1971년에 닉슨 쇼크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71년 이전까지는 달러를 가지고 오면 미국이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1971년에 못 바꿔준다 막 배째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 닉슨 선언 이후에 이제 레이 달리오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다음날 미국 시장 폭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음날 됐더니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이런 것처럼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건 그건 오히려 이제 악재가 그냥 어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우려가 있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생기는데 그 금리가 실제로 인상이 돼버리면 아까 말했던 그런 구조에다 플러스 지금까지의 모든 우려가 다 해소돼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그 예상과 늘 반대 방향으로 간다. 맞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ADR 하이닉스 상장했을 때. 그쵸, 그 당일날 맞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쭉 올랐는데 바로 그 다음 거래일 한국 시장에서 쭉 빠졌잖아요. 맞아요.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네. 확실히
나를 믿지 않는 거. 네. 그게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최근에 이제 금값 하락세를 보면 이제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워낙 뜨거웠잖아요. 이걸 돈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좀 다 이제 금에 있던 것도 다 주식으로 이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 낙폭이 더 커졌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금이라는 건 사실 돌고 돌아요. 우리가 주식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이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면 엔비디아, 그 전에 돌아가면 뭐 제약주, 그 전으로 돌아가면 뭐 테슬라. 이게 사실은 돌고 돌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주식 안에서도 테마가 돌고 돌고 자산군으로 보더라도 주식에서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뭐 금, 뭐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다 돈이 돌고 돈다. 근데 이제 좀 긴 사이클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면 그 안에서 가장 빛날 자산군들이 사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길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따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시작한 건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줄창 얘기했던 게 저는 한국 주식 좋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기술주보다도 이제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박스피라고 불릴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예, 맨날 10년 동안 같은 가격에 행보장.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안 된다. 이제 국장은 뭐 국장 탈출은 그렇죠.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는 1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행동 심리학의 특성상 최신 편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과거 한 20년 전의 일보다 그 고작 한 2, 3일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블로그 글 뭐 2, 3일 전에 발행된 거랑 한 10년 전에 발행된 거랑 하면은 2, 3일 전에 발행된 게 더 가치가 높을 거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럴 확률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최신 평향의 가치는데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한 20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미국 주식만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오고 이제 신흥국 주식이랑 그 겹쳐서 보면은 그 미국 주식이 잘 나갈 때는 한 신흥국 주식이 한 10년 정도 기고 신흥국 주식이 잘 나갈 때는 미국 주식이 한 10년 정도 기어요. 근데 우리가 최신 편향으로 볼 때는 미국 주식이 거의 2008년부터 내내 오르니까 그렇죠. 얘는 영원히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거의 상위 기업을 보면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시총 상위를 보면 근데 이제 과거로 돌이켜 보면 2010년을 딱 찍어 보면 그때는 뭐 페트로 차이나 이런 이제 거의 신흥국 주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을 찍어 보면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닷컴 버블이 있을 그렇죠. 때니까 뭐 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뭐 이런 기업들이 쭉 있었고 1990년으로 가면 이제 일본의 그 이제 일본이 가장 맞아요. 부흥했던 시기니까 전자반도체. 예, 네.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사실 10년 단위로 찍어 보면은 계속 시총이 신흥국, 그다음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특정 자산군이나 이제 어떤 특정 그 주식 섹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큰 흐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예측해 볼 수는 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안에서도 이 조정도 있고 횡보도 있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좀 긴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솔직히 단기 전망 저도 잘 못해요. 제가 금만 거의 금 가격 데이터를 800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오, 그거를 막 800년. 다 하나하나 분석할 만큼 그 정도로 덕후의 기질을 가지고 분석을 해도 저는 금 단기 전망을 솔직하게 못하겠다고 잘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로 되게 어렵거든요. 신도 몰라요. 네. 그거 알면 여기 안 계시죠? 그죠. 저 월스트리트 가서 뭐 이제 연봉 한 100억씩 받으면서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왜 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가장 유리한 필드에서 뛰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순신 장군이 뭐 이것도 약간 갑론을박이 있긴 있지만 그 이제 그 12척의 배로 예, 333척인가요? 예, 그걸 이제 물리친다라고 할 때 그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유리한 지점에서 싸우는 게 핵심이잖아요. 너 여기로 안 와? 그러면 우리 안 싸워. 약간 이런 부분. 그래서 워렌 버핏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야구를 하면은 스트라이크 3번 맞으면은 그럼 아웃이지만 투자에서 야구는
스트라이크를 100번 맞아도 상관없다. 너가 휘두르지만 않으면 너가 가장 자신 있는 그 부분에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처럼 내가 유리한 필드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훨씬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큰 관점에서 보고 이제 자잘한 이런 막 파동, 뭐 조정이나 횡보나 이런 것들은 좀 견뎌내는 연습이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유리한 필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자산군에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맘 편한 투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근데 다시 이제 금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의 이 하락 국면이 좀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이 측면이 강한지 아니면 또 보면은 중앙은행들은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이번 하락장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나요? 이번 하락장에만 나타나는 사실 그 막 되게 특이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고 그냥 되게 일반적이다. 이제 개인이 주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투기 수요가 많이 빠져서 그런 거냐 이제 요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ETF 유출량을 보면은 금이 정말 많아요. 유출이 되게 많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금으로 ETF로 투자한다는 건 대부분 투기 수요거든요. 네. 예, 만약 장기 투자 수요면은 실물을 보통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ETF 쪽은 순유출이 되게 많은데 네. 실물 쪽은 오히려 순유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실물 반은 사고 네. 이제 이 정말 선물로 거래하는 이 단기적인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는 자금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기관 쪽도 그렇고 개인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이고 기관이고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실물 쪽에 대한 수요는 작년보다 한 4% 정도 늘었어요. 오. 예, 근데 이제 ETF 수요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 서구권에 있는 ETF 시장에서는 순 유출이 한 150억 달러인가 아무튼 그 되게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 쪽에 있는 ETF 수요는 되게 많이 늘었어요. 뭐 예를 들면 홍콩, 중국, 싱가폴, 두바이 이런 쪽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투기적인 수요가 빠진 거는 팩트고 그거 외에도 그 금이 전반적으로 서방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뭔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달러와 금 이 두 가지를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달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좀 많이 흔들려서 사실은 이젠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흔들렸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안전자산이려면 이제 독립적이어야 되고 가치가 오랜 시간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달러 발행량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단기적으로는 돈을 많이 푼다고 바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투자기관들의 입장에서 내가 20년, 30년, 막 많게는 100년까지 보유한다라고 할 때 달러가 과연 매력적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나를 지켜주냐? 그래도 사실은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나를 지켜주기만 하면은 그러면 달러를 보유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제 뭐 달러 자산 동결하고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대통령 잡아오고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달러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미국과 좀 대척점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일수록 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브릭스 국가들 되게 많이 사고 있고 요즘에는 사실 얘네만 사는 것도 아니라 뭐 폴란드, 체코 뭐 이런 국가들도 되게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으로 이제 세계가 다시 금이 중심이 되는 이런 큰 방향성을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게 금의 이제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빠졌지만 실물 수요는 오히려 그 기간에 더 늘었고 네. 그거는 이제 서구권에서 동양권으로 조금 나눠서 봤을 때 이제 동양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최신 편향이 있어서 내가 경험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들어도 최신 맞아요. 편향으로 최근에 들었던 것만 이제 더 우선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화폐의 역사가 거의 5,000년이 좀 넘거든요. 네. 근데 그 역사 동안 제가 단언컨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안화폐 중에 사라지지 않은 화폐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지금 전 세계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달러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세상이 맨날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예, 트럼프가 왜 저렇게 뭐 이렇게 무대뽀처럼 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은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해가 전혀 안 되고, 굳이 왜 금을 사는지, 저 노란 돌덩어리를 굳이 왜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사 모으고 있는지, 달러에서 왜 멀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국의 그 결제 시스템이 CIPS가 왜 이렇게 급부상하고, 전 세계적인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얘기하는 엠브리지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화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죠. 제가 주요국 위주로만 한 13개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미국을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 때 그 남부 쪽에서는 그레이백이라는 걸 썼고, 그 북부에서는 그린백이라는 걸 썼었어요. 그 화폐를. 그게 화폐예요. 네, 네, 그때 화폐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화폐를 많이 발행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레이백은 아예 그냥 가치가 0으로 가버렸고요. 그린백은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다시 다 금이랑 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도 컨티넨탈 달러라는 게 있었는데, 얘도 이제 가치가 거의 한 1만 분의 1까지 하락한 다음에 다시 금으로 돌아갔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때도 보면은 저질주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순수한 은화였는데 여기다 굴이나 납 같은 걸 계속 타서 나중에는 얘가 더 이상 은이랑 교환이 안 되는 화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화폐가 된 거죠. 얘도 결국에는 다 망하고 은화로 돌아갔어요. 프랑스 혁명기 때를 보면 이때는 아시냐라는 화폐가 있었거든요. 그때 원래 토지를 담보로 한 화폐였는데, 얘도 결국에는 막대한 부채와 전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니까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의 신뢰가 끊기면서 얘가 이제 가치가 그냥 완전히 0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금화로 이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 프랑스 식민지인 뉴프랑스가 있었거든요. 네. 이 당시에는 비버 가죽으로 거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화나 이런 걸로 거래를 좀 많이 했는데, 와야 될, 그러니까 프랑스 본국에서 와야 될 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데 군인들 월급을 줘야 이제 나라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월급을 안 주면 얘들이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뭘 했냐면, 프랑스 군인들이 이제 갖고 놀던 이제 트럼프 카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플레인 카드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다 모은 거예요. 일단 다 압수를 해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4등분으로 쪼개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적는 거죠. 그 프랑스 본국으로부터 은하가 오면은 지급해 주겠음. 그러니까 얘는 은하 한 개랑 똑같은 가치임 이렇게 쓰고 이제 쾅 찍은 다음에 이렇게 발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먹혀요.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다 이런 게 먹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먹히니까 초반에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은화 받아서 은하를 주고, 근데 사람들이 은하를 받아도 잘 안 써요. 왜냐면 이 종이가 더 편하니까. 그렇게 쓰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가져가네? 더 발행해 볼까? 하다가 나중엔 플레인 카드가 아니라 플레인 카드 모양으로 인쇄를 해서 거기다 써서 주거든요. 네. 이렇게 발행하다가 결국에 화폐의 가치가 다 박살나고 다시 이제 은화로 돌아갔었다. 뭐 이런 것처럼 사실 뭐 중국으로 따져도 명나라 때 대명보초, 송나라 때 교자, 원나라 때 교초, 뭐 그다음에 로마 시대 때도 데나리우스, 사실 이런 역사들이 불안화폐의 역사가 엄청 많다. 주요국으로만 따져도 이렇게 많다. 근데 그 역사의 결말이 뭐였냐? 결국에 무리한 발행,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도가 깎이고 다시 금으로 돌아갔던, 꼭 금이 아니기도 해요. 어쨌든 태환화폐, 가치가 있는 토지나 금이나 철전이나 바꿀 수 은하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걸로 돌아갔다라는 걸 이해하면 지금 왜 달러에서 이제 시장이 멀어지고 있는지, 왜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달러라는 게 너무 많이 발행되고 있고, 지금 복지 예산도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많거든요. 기본소득제도 진짜 미친 듯이 그냥 사람들한테 돈 뿌려대요. 거기다가 이제 양적완화, 뭐 헬리콥터처럼 그냥 막 뿌려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동결당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까지. 그러니까 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보면 진짜 가장 적게 올랐을 때도 한 10배 정도는 돼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역사 때 보통 진짜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조배까지 상승을 하는데, 네. 예, 그게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때거든요. 네. 근데 꼭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빼더라도 사실 그 정도의 상승을 했던 일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래서 제가 막 금가격 수조배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금의 사이클이 왜 왔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이 얼마나 격렬한 상승장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지난 100년의 상승장,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만 보더라도 금 가격이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한 7배 정도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를 때는 한 20-30배 정도 상승을 하고 근데 지금 금 가격이 막 너무 비싸다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하는데 고작 얼마나 올랐냐면 최저점 기준으로 봐도 한 3-4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2배 이상 더 오를 일이 그러니까 최저로 봤을 때도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격렬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요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단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금이라는 건 안전자산이니까 올라도 뭐 어느 정도 많이 못 오를 거야. 지금 오른 건 너무 버블이야라는 생각을 완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달러가 영원할 거야. 네, 라는 맞아요. 그 최신 편향에서도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 불안 화폐들은 언제나 이 과도하게 발행이 되거나 신뢰가 떨어졌을 때는 이 금으로 다시 태연화폐로 가는 그런 이 패턴을 반복해 왔다. 네. 그러니까 달러도 지금의 이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이 미친 게 아니고 그 달러의 어쨌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정학적 전쟁도 일으키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해서 지금은 큰 주기에서 금의 상승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트럼프가 막 흔히 말하는 막 또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이게 경중의 차이만 있지 사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보호무역주의로. 네. 그리고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비슷한 일들이 매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막 저출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저출산 이게 왜 이렇게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 과거 역사에도 많았어요. 미국이 100년 전에도 저출산 문제가 있었고 로마 시대 때도 저출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왜 일어나는 건지도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역사가 왜 자꾸 반복되는지를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되게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금을 본국으로 전부 다 이제 회수해 갔다라는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이 뉴스를 대부분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이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 지금 프랑스가 가져가기 전에 사실은 독일도 가져가고 네덜란드도 가져가고 오스트리아도 가져가고 헝가리, 폴란드 이런 국가들도 다 본국으로 회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을 사는 걸 넘어서 미국이라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불안하다. 그렇죠. 라는 흐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언제 있었냐면 1967년에도 있었어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제가 금가격이 26배 올라가는 폭등이 있었다고 했죠. 1967년에 프랑스는 좀 더 일찍이었다. 65년에 프랑스가 먼저 금을 본국으로 회수해 가요. 그 뒤에 이제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도 금을 본국으로 회수해 갑니다. 네. 그리고 금가격이 26배가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도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33년부터 47년까지. 1931년에 프랑스가 또 금을 본국으로 회수해 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뒤이어서 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똑같아요. 비슷한 패턴이네요. 비슷한 네. 패턴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면 이제 금가격이 오른다라고 뭐 생각하는 것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요는 뭐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달러를 못 믿는다를 넘어서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 시스템. 내놔. 나 너한테 맞아요. 안 맡겨. 근데 이건 거잖아요. 이 신뢰가 흔들린다는 게 왜 진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금융과 경제는 다 신뢰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화폐 시스템을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데 제가 은행에서 기자님한테 10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돈이 100만 원이 이동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냥 컴퓨터 전산으로 네. 가는 거고 정확히는 내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제가 우리은행 계좌에서 이제 기자님 국민은행 계좌로 보냈어요. 그럼 우리은행의 100만 원의 빚이 국민은행 100만 원의 빚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차감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은행에는 내 돈이 없다. 예, 내 돈은 없고 은행에 빚만 있어요. 네. 근데 빚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보내도 사실 얘가 차익 정산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기자님은 바로 이걸로 카드 긁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익 정산하면 결국에 들어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렇죠. 이제 지급준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처럼 모든 게 신뢰 위에 쌓여 있는데 이게 지금 작은 단에서 제가 이거 하나를 얘기 드렸지만 사실 모든 금융과 모든 화폐 시스템이 다 신뢰 위에 쌓아져 있어요. 근데 이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이 불안화폐는 신뢰로 만들어지는 거고 신뢰는 반드시 깨지게 되는데 그 깨지는 트리거가 나오면 그러면 다시 태환화폐로 바뀌었다가 태환화폐 시스템이 좀 오래 가면은 이 그냥 사람들이 또 사람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경제 발전도 빨리 되고 문명 발전이 되게 빨라요. 또 편하니까 불안화폐가. 맞아요. 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동했다가 불안화폐 갔다 태환화폐 갔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네요.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무한히 하는 게. 반복해요. 5,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불안화폐 시기를 살 때는 옛날에 금을 돈으로 썼던 사람들이 되게 멍청해 보이겠지만 맞아요. 그 시대 고루해 사람들은 보이고. 예. 네, 맞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더 전에 불안화폐 이제 카드 이게 플레잉 카드에다가 종이 글귀 쓰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더 멍청해 보이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우리는 최신 편향에서 네.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금의 상승 주기에 이제 한 가운데 있는 거고, 근데 그때 2만 달러까지 이제 예상한다고 하시는 이제 사실 금이라는 게 공급이 있으니까 어떤 주기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 편이잖아요. 이제 네. 다른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그러면은 지금 2만 달러를 예상하시는 그 근거. 그리고 이 상승장이 언제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이라는 자산은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까 전에 화폐 역사랑 똑같이 이제 금이 화폐로서 쓰였다 보니까 5,000년의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과거 수메르인의 이제 그 기록에서도 나와 있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금이 화폐로서의 역사가 되게 깊어요. 5,000년의 역사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을 돈으로 쓰다 보면 사람들이 편리함을 찾아요. 그렇게 점점 불안화폐로 가다가 아예 불안화폐를 살다가 이제 금으로 다시 이동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엔 그 불안화폐 시대를 살다 보면은 원래 금에 비해 너무나도 말도 안 될 정도의 화폐가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다시 리셋이 돼요. 리셋이 되면서 이제 1대1로 매치되는 지점까지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이 금가격이 수조 배가 상승했던 이유는 그만큼 화폐를 무자비하게 찍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린백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토막밖에 안 났거든요. 일단 그 이유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발행한 화폐의 량과 이제 들어온 상품의 량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정도로 커트하면은 딱 1대1로 맞았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미국 역사만 봐도 이제 컨티넨탈 달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백, 그린백 뭐 그다음에 1971년 이전의 달러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 그 전에도 계속 리셋이 반복됐었어요. 1944년에도 리셋됐죠. 1971년에도 리셋됐죠. 이게 리셋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발행했던 화폐의 량과 그 보유하고 있는 금의 량이 최소한 일치되는 지점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1933년에도 딱 1대1로 매치되는 데까지 올라갔었고요. 그게 이제 35달러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그건 그 당시에는 금가격이 올라갔다기보단 루즈벨트 대통령이 강제로 올려버렸어요. 예. 그쵸, 이것도 그쵸. 사실은 알고 보면 네. 되게 재밌는데 뭐 아무튼 네. 그러고 이제 1971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렸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불안화폐고 이제 시장이 완전히 오픈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원래 올랐어야 될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투기 수요도 좀 붙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한 8,133톤 네. 그리고 이제 M0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누구는 M2로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좁은 단위의 통화량 이제 M0를 기준으로 보면 5.2조 달러 정도. 네. 예, 이걸 이제 나누면 대략 그 1온스당 2만 달러. 지금이 4,000달러니까 대략 한 5배 네. 이상은 더 올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계산 공식에 나오고 사실 이게 5,000년 동안 반복됐던 거라 네. 누군가는 예외는 없었어요?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100%가 없는 것처럼 우린 100%의 확률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거면 예금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높은 확률에 이제 우리가 그 높은 확률의 경우의 수를 무한히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금은
좀 많이 높은 확률이고 그 기대 수익률이 꽤 많이 높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 재산을 전부 다 금과 은에 투자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안 갔던 역사가 진짜 흔치는 않은데 만약에 안 가더라도 꽤나 많은 상승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2만 불은 무조건 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2만 불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와 금의 가치가 어쨌든 1대1로 네. 매칭이 될 때까지는 이제 늘상 과거 트랙을 봐도 올랐다. 근데 네. 그 이상으로 올라간 적도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그 기준점이 2만 달러.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상승 주기에 보통 이제 공급량이 뭐 늘어서 늘 때 뭐 몇 년 전에 이제 금 가격이 좀 추세가 꺾이는 이런 것들을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 시기는 언제로 전망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결론은 그거잖아요. 아, 뭐 진짜 100만에 하나라도 2만 달러를 못 갈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럼 우리는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매도 궁금할 시점. 텐데 네. 일단 금이라는 자산은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합니다. 네.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금이라는 자산은 오를 때 거의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은 한 10년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네. 되는데 이런 추세가 왜 나오냐면 이건 사실 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자재들이 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자재 투자를 할 때는 수요와 공급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공급의 특성을 보는 게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 주기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막 AI 독감 터졌다. 그치. 그러면 이제 닭고기값 폭등을 네. 하는데 사실 닭은 성숙되는데 1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 주기가 짧기 때문에 공급 사이클이 맨날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도 그 성숙되는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소는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긴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그 공급이 원자재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근데 이 금을 포함한 이런 금속류 같은 것들은 사이클이 좀 많이 깁니다. 왜냐하면 한번 캐려고 하면 탐사도 하고 부지도 매입하고 그렇죠. 인허가도 받고 채굴하고 정지하고 과정 거치면 한 10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의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공급 주기에 따라서 가는 거구나. 네, 그래서 과거에도 한 300년치 정도의 생산량 데이터랑 금가격 데이터를 겹쳐서 보면 그러면 공급이 늘어날 땐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 땐 계속 줄어드는데 계속 줄어드는 시점에 금의 상승 사이클이 오고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 금이 장기간 동안 하락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 일관된 패턴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공급이 한 2, 3년 연속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르는 시점에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예, 떨어질 땐 계속 떨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막 밑에서 계속 정체하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 2, 3년 정도 이제 가파르게 오르면 그때 매도를 하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대략 그게 한 2030년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때 되면은 공급이 증가해서 이제 금 가격이 떨어지는 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네, 네, 보수적으로 보면 그렇고 네. 만약에 좀 확률 높은 걸로 보면은 공급이 더 줄면서 상승 사이클이 훨씬 더 거대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2030년이 아니라 32년까지. 왜냐면 이제 과거의 패턴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금광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일단 개발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단 지구상에 남아있는 금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한 17년 정도면 고갈돼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로 별로 없다 보니까 캘 금도 별로 없어서 생산량이 잘 못 느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기후 위기다 보니까 이런 걸로 그 기업들을 약간 반환경적인 기업들을 환경오염, 예, 규제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캐고 싶어도 캘 수 있는 금광이 진짜 별로 없는 거죠. 거기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 금도 특정 지역에 좀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네. 이게 금의 속성을 보면 좋은데 금이 원소교가 되게 높잖아요. 그게 무겁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점성이 되게 강해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 성질이 강해요. 근데 이 금이라는 건 지구가 탄생될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초신성 폭발이나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이제 그러니까 우주에서 날라온 거예요. 금이 지구로. 네. 그래서 이렇게 날라왔을 때 얘네들이 그 대부분은 지구 내핵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고 아주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 지각에 약간 퍼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뭉쳐 있는 성질 때문에 특정 지역에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량이 많은 국가를 보면 이제 아프리카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던가 콩고 아니면 이제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돌아왔을 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그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금광 기업들이나
기업들이나 이제 은광 기업들을 비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니구나. 중국에서 캐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생산을 확장하기가 좀 두려운 거죠. 내가 만약에 돈을 한 1,000억 정도 썼어요. 그리고 금광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이 싸운다? 이러면 나 너네 거 안 써. 네, 이렇게 그럴 수도 되면, 있고 네. 아니면 금 수출 통제 걸어버린다던가 사실 중국이 막 히터류 통제 같은 것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제를 걸어버리면 이 기업은 이제 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공급이 늘기 전에 캐펙스라고 하는 자본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이 캐펙스가 지난 3, 4년 동안 아예 꿈쩍도 못해요. 그래서 개발 타임라인들을 보면은 대략 2029년이 가장 빠른 금강 기업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실제로 잘 돼서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한 2, 3년 정도 늘어야 되니까 2029년, 2030년 그러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볼 때 한 2030년 정도가 고점이고 이게 이제 금을 우리가 매도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예상한 것보다 공급이 더 잘 못 는다라고 하면 진짜 이 상승장이 203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2년까지 더 거대해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의 사이클에 따라서 금의 상승 주기도 바뀌는데 원래는 한 10에서 15년 정도의 그 사이클이 있으면 그러면은 금의 상승 주기도 10에서 15년이 가고 하락 주기도 10에서 15년이 가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보통은 네. 하락 주기가 더 길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하면 공급을 한번 네. 늘리기 시작하면은 쭉 캐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 사이클이 쭉 늘다가 이게 웬만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마진도 있기 때문에 금강 기업들이 막 오늘 늘렸다 내일 줄였다 이렇게 안 할 수가 하거든요. 없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한번 시작하면은 한 20년 거의 그 정도는 올라가다 보니까 하락 사이클도 한 20년 막 이렇게 좀 가기도 하고 그럼 그러는데. 상승 사이클보다 하락 사이클이 한 배 정도 더 길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금은 장기 투자보다는 그 사이클이 추세적으로 좀 확실하고 이제 명확하니까 추세에 따라서 사고 팔고 이거를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투자를 할 때 진짜 장기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거든요. 뭐 주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데이터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20년 정도의 데이터를 뽑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정말 초장기로 가면 그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건 주식, 그 밑에 채권, 그 밑에 부동산, 그 밑에 채권, 그 밑에 이제 금이 있거든요. 네. 금은 그 완전한 10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연복리 상승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대신 그 오르는 10년 동안 막 2, 30배가 올라서 그렇지 하락 사이클도 좀 길다. 그래서 저는 금이란 자산은 뭐 물론 늘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도 매력적이기도 한 방법이겠지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사이클이 되면은 뭐 또 매도를 하고 이제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자산이고 금이 막 주식 투자만큼 어려운 자산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추세가 명확하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공급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게 확실히 수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먼저 선투자를 하는 걸 텐데 지금 미국 패권 전쟁 때문에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아서 맞아요. 공급의 증가가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메이크 센스한 설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뉴스를 봤더니 이제 중국의 광산 대기업들이 이 최근 몇 년간의 그 해외 금광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좀 그 사들이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공급망에서 약간 왜곡을 히토류처럼 뭔가 틀어막을 수도 있고 이게 제대로 수요는 느는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찌 보면은 제일 큰 리스크죠. 근데 뭐 금 투자자들 입장에선 최고의 호재인데,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최고의 리스크죠. 근데 중국이 히토류처럼 사실 이미 은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올해 초에 나왔거든요. 거기다 이제 금도 이미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도 제일 많고 매장량도 제일 많아요. 근데 갖고 있는 금의 량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국이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라는 걸 2000년에 출범을 했는데 원래는 금의 중심지가 이제 런던이랑 그다음 뉴욕 상품거래소 그렇죠.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던 게 수요가 요즘에는 이쪽으로 되게 많이 와요. 왜냐면 그 둘은 선물 거래고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물 거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홍콩에도 그 금거래소가 있고 이제 인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두바이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어요. 네. 거의 지난 20년 동안 제일 급부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상하이 금거래소가 아시아에선
이미 제일 큰 시장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금이 이미 이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쏠렸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어떠한 트리거 때문에 뭐 수출이 통제된다던가 아니면 뭐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너네 국가는 거래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아버린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공급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금이 공급이 좀 부족하거든요. 안 그래도 공급이 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공급망의 병목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진짜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죠. 그래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재 금의 이 하락은 좀 어쨌든 단기적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 폭은 뭐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땐 일상적인 폭이고 이제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이제 상승세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2026년이니까 한 절반 네, 맞아요. 정도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 금의 가치와 이 화폐 가치가 일치시킨다고 했을 때 2만 달러까지 가면은 지금 4천 달러니까 5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은에 대해서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은도 이제 금이랑 같이 보통 패턴을 보이는데 은은 또 산업재로서의 수요도 있으니까. 근데 또 최근에는 은이 뭐 AI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쓰이고 뭐 전기차에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거에도 훨씬 더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은의 가격은 또 더 가파르게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은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을 바라보는 게 좋기는 하지만 더 본질로 가면 결국엔 은을 우리가 전망하려면 금을 공부하면 돼요. 사실은 은은 금 가격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다. 한 1970년 정도까지 은은 금과 함께 돈으로서 많이 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은 그냥 금의 동생 같은 거. 마치 금이 1,000원짜리 지폐라면 은은 100원짜리 동전 같은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970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의 마지노선이지 한 1913년 지나가면서 은이 돈으로 잘 안 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은 가격은 금 가격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지금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은을 투자한다고 할 때 어떤 산업적 수요나 어떤 공급이나 이런 걸 보기보다도 더 우선해서 봐야 되는 건 금의 사이클이 어떻느냐를 보면 그냥 사실 게임 끝난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금의 사이클이 왜 지금인지 그리고 그 사이클에 우리가 지금 왜 중간 정도밖에 안 온 건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은에도 똑같이 접목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은이 금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산업적 수요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은의 공급은 대체로 금이나 구리나 납이나 아연이나 이런 것들을 캘 때 부산물로 얻어져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의 공급이 계속 줄고 있고 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도 공급이 계속 줄고 있어요. 예, 전혀 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캐펙스 투자도 안 되고 있고. 근데 수요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은은 모든 원소재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데 그래서 첨단 산업에서는 은이 반드시 쓰여야 하는 필수 재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나 이제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보면 은이 다 조금씩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를 먹고 이제 원자재를 다 빨아들이는 AI. 얘가 등장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심지어 요즘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이런 에너지 변환 이런 것 때문에 태양광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면서 여기에 은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수요가 거의 한 5, 6년 동안 사상 최고치를 매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급은 못 느는데 수요가 계속 느니까 지금 6년 동안 은이 공급 적자를 보고 있어요.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 갭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AI 쓴다고 해봤자 고작 해야 뭐 챗GPT,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거 쓰고 그리고 뭐 이제 AI가 좀 활용되는 부분으로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나라에 뭐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로 봐도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 조금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자동차 당연히 다 자율주행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피지컬 AI들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그렇죠.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도 은의 사용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미 공급이 부족하다. 근데 그렇다고 데이터 센터 더 안 질 수 있냐? 휴머노이드 로봇 안 나올 거냐? 자율주행 여기서 끝날 거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람 없거든요. 더 나아간다면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은의 사용량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공급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은이 이 금의 상승 사이클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은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그게 올해 상반기에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짓고 있었고 은의 공급은 계속 부족했고 근데 은 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거죠. 자, 이거를 생각하려면 아주 극단적인 네. 이야기를 드릴게요. 작년부터 은 가격이 한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정말 최고점을 찍었을 때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몇 배 아니었어요? 370%였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5배 정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몇 년 얼마 만에요? 1년 한 2개월 네. 정도일 거예요. 네. 아무튼 37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네. 그 정도 원래 산이 높으면 당연히 골이 깊을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올라갔었는지를 자꾸 망각하고 이번 조정이 왜 이렇게 크냐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은이 조정이 원래 좀 커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은의 이전의 조정들을 보면은 2020년 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면서 한 40% 정도 하락을 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60% 정도 1974년에는 마이너스 40% 정도 1929년에는 마이너스 50% 정도 해서 원래 한 50% 정도 하락하는 거는 좀 일상이다. 예. 그러니까 시기를 잘못하면 정말 네. 은은 계속 이제 물려 있는 이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의 하락 사이클이 오면 은도 하락 사이클이고 그러면 20년 동안 물려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지표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 사실 상승 사이클이든 하락 사이클이든 되게 길기 때문에 웬만해서 진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은은 좀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은은 좀 고점에 머무는 기간도 되게 짧아서. 근데 내가 금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웬만해서 막 그렇게까지 큰 손실이 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그 마이너스 70% 하락하거든요. 금이 이제 그 하락 사이클에 하락장에서. 오면은. 근데 그 70%가 오늘 70%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20년에 걸쳐서 하락을 해요. 그래서 뭐 금을 하락 사이클이 오기 전에 뭐 사실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쉽게 매도를 할 수 있고 그게 꼭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깨쯤에서 팔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은은 하락 사이클이 오면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네, 좀 이렇게 가파르게 금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도. 그래서 이제 잘 매도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이게 조정이 아니고 하락 사이클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은이 아니라 금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 예, 손실을 보더라도 훨씬 덜 보니까.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지금 금과 은을 7대 3 정도 갖고 있거든요. 금을 7, 은을 3 갖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 올해 아니면은 이제 뭐 내년 초 정도에 올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갖고 있는 금을 전부 다 팔아서 싹 다 은으로 갈아탈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저는 은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대표님 보신 지표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사실 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다행인 거예요. 안 오면은 그냥 금이랑 은 이대로 갖고 가서 그냥 수익 내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싸진 금을 팔아서 더 저렴한 은을 이제 최대한 많이 담아놔야 되니까. 그만큼 은에 대한 수요를 확신하고 있으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금이랑 은을 적절히 이제 나눠서 섞어서 좋겠네요. 가지고 있다. 뭐 어쨌든 위험 관리 차원에서라도. 네. 그러면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또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지금 이런 좀 논리대로라면 이런 전망대로라면 지금이 금과 은을 사기에 굉장히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투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실물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ETF를 살 수도 있고 금 통장을 살 수도 있고 좀 이런 가격의 하락, 어쨌든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서의 좀 좋은 투자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있죠. 보통 이렇게 가격이 사실 급격하게 빠졌을 당시에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지루한 걸 잘 못 견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얘기되는 그 벤자민, 벤저민 네, 그레이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되게 흥분된다면 넌 투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투자는 지루한 게 맞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돈이 쫙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요나 공급이 되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럽이라던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잖아요, 국가가. 시장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뭐 사람들이 좀 금을 많이 팔러 왔다? 그러면 곧바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슉슉슉 가면서 그 국제 시세에 맞춰서 평형을 금방 이루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사람들이 금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지거나 이제 팔러 오는 사람이 많거나 하면 국제 시세보다 우리나라 시세가 더 저렴해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금에 대해 엄청 뜨거울 때는 국제 시세보다 우리나라 가격이 더 올라요. 예, 뭐 한 10%, 20% 이렇게 더 올라가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보통은 잘 알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시세가 해외보다 대체로는 거의 가격이 더 저렴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내 시세를 따라가는 실물 투자라는 게 제일 유리해요. 아, 국내 금 가격을 추종하는 실물. 네, 그래서 그게 뭐 골드 바이어도 되고 예. 아니면은 이제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KRX 금 계좌를 따로 개설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증권 예. 어플에서 그냥 이제 금 현물 계좌 하나 네. 개설한 다음에 그걸로 똑같이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할 수 있는데 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 시세보다 싸게 사고 나중에 금이 상승이 다시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뜨거워지면은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큰 비싸게, 차익을 예. 벌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KRX 금시장이 그게 또 매력적이고 수수료도 한 0.3% 정도로 되게 저렴하고 그 다음에 금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없어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ETF나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15.4%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배당 소득세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KRX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저처럼 이제 실물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어차피 장기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고 그다음에 실물 또 보는 맛도 있고 이게 내 금이야, 내 금이야, 황금색 이러면서. 아, 그러면 KRX 금 현물 계좌는 사실 현물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똑같은 네, 거잖아요. 구조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 뭐 네네. 최근에 좀 이슈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처럼 이제 금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내 금 시세를 따라가는 이제 금 현물 계좌, KRX 네. 계좌를 이제 증권 어플에서 이제 만드셔갖고 이게 증권 계좌랑 또 다른 거잖아요. 별도의 계좌인 거잖아요. 그죠. 증권 어플에서 만들 예, 때 예. 이제 별도의 계좌죠. 별도의 계좌 만드셔서 그걸로 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보통 투자를 할 때 DCA 매매법이라고 하죠. 그 이제 적립식 투자를 되게 많이 권장을 드리는 게 이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라는 게 일단은 이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오늘 가격이 떨어져도 아직 현금이 더 있으니까 싸네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적립식 투자가 유리한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금융공학적으로 적립식 투자가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예를 들면 2,000원일 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000원일 때 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평단가가 1,500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네.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적어야 한 1,300원 정도 돼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낮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양을 사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오를 때도 내 평단가가 원래 오른 것보다 더 적어지고 가격이 내릴 때도 내 평단가가 원래 그 중간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내 평단가가 유지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DCA 매매법은 금융공학적으로 봐도 되게 유리한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매일 사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도 되고 아니면 월급날마다 조금씩 사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심리적 안정감도 찾고 그다음에 평단가도 좀 더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굳이 단기적으로 뭐 가격이 저점이지 어디가 저점이지 뭐 이런 걸 맞출 수도 없는데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어쨌든 추세가 분명하고 확실한 상승장이니 여기서 또 소외되면 안 되니까 이제 시장이 가격이 좀 낮아졌을 때 조금씩 사서 모으는 것도 어쨌든 내 자산을 불리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 지난번에 오셔서도 전 재산을 금과 은으로 이제 확실하게 근데 원래 주식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주식을 네. 더 열심히 했었죠. 예. 근데 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일단 뭐 이거는 얘기하면 진짜 길어지기는 네. 한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향후 이제 그때 당시에는 향후 10년간을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자산 중 하나가 이제 금과 은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사실은 또 매력적인 자산군들이 몇 개 있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건 어떤 거에 그러니까 그 더 높은 확률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걸 반복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금은 승률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대 수익률도 매우 높다 보니까 이 손익비가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이 투자나 트레이딩 둘 다 이제 비슷한 건 손익비를 되게 잘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 손익비 측면에서 제일 매력적인 자산이 금과 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금보다 더 많이 오를 자산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 정도 이제 금과 은만큼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산은 없으니까 그렇죠. 승률이. 네, 승률이. 그래서 차라리 금과 은으로 네.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 지금도 저는 싸다 생각하고 계속 사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요? 예, 진짜 네.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이렇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막 30% 은은 막 50% 내려도 크게 이렇게 마인드가 흔들림이 없어요? 영화 같은 걸 볼 때 만약에 결말을 알고 보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막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처해도 좀 마음이 덜 불안해요. 그렇죠.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예, 얘 어차피 안 죽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투자라는 것도 결말을 먼저 찍고 올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가 결말을 다 예상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정해진 결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벚꽃이 언제 피냐라고 하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피는지는 죽어도 몰라요. 근데 봄에 피는 건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해진 결말 같은 건 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의 결말을 먼저 찍고 오면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를 쭉 길게 보면 그 안에서 조정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늘 있었고 그리고 길게 횡보할 때는 막 몇 년 가까이 횡보하는 일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제가 사실 지금은 조정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이제 금 투자를 2019년부터 했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 쭉 해오면서 가장 길었던 순간은 2020년 말부터 2023년 말 거의 그 정도까지 4년 동안 금과 은 가격이 쭉 횡보했던 기간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악플이 많이 달리지만 그때에 비한 악플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는 네. 일단은 금이 별로 오르지도 않은 시점이어서 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멍청하다는 취급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금을 2020년 그때 잠깐 상승할 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진짜 저를 사기꾼이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죠. 분명히 많이 오를 거라고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3, 4년 동안 계속 횡보하고 가격이 맨날 제자리고 조금 비쌀 때 산 사람은 맨날 손실인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런 일들은 늘 있었다. 그 정도의 조정은. 근데 내가 그 조정이 언제 올지, 횡보가 언제 끝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결말만 보고 그 순간들을 즐겨요. 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주인공이 죽을 뻔한 순간이 오는 걸 보면서 이게 좀 덜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거 본다고 지금 주인공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 잠깐 나가서 팝콘 좀 먹고 제가 다시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게 언제 어느 때 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결말을 먼저 보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정이나 횡보는 이게 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단 한순간도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시구나. 아니, 확실히 저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이 이긴 거를 결론을 알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 보면 맞아요. 예, 뭐 누가 넣고 뭐 맞고 이거 별로 큰 감흥이 없는 것처럼 이제 봄이 오면 꽃이 피겠거니라는 결론을 알고 지금 금 투자를 그것도 하지만 전 재산을 금을 이제 투자를 하고 금, 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는 그만큼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에 또 다른 방증일 수도 있으니 예, 좀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는 예, 확실히 또 배워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장시간 동안 금, 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와이스트 저희 구독자분들께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오르는 자산, 사람들이 다 관심 갖는 거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지금처럼 금이 되게 조정받고 관심이 많이 떨어진 시기에 이런 영상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시각과는 되게 많이 다르다. 우리가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편향들을 어느 정도는 좀 어기면서 이제 투자를 공부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건 당연한 거다. 내가 두렵다는 건 모두가 다 두렵다는 거고 그게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고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역행하는 것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 방향이니까 네, 잘하시고 계신다. 네, 제가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도움이 되었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